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지휘관이 2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중동 정세의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어제 이 시간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 배경, 이전과의 어떤 상황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과 이란 간에 진행되었던 핵 협상이 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뜻하는 대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장 내일 새로운 이제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회의를 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는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그리고 군 참모총장 등 수십 명이 사망을 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란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보복 작전 진실의 약속 3라고 명명이 됐다고 밝혔고 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였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이란 측에서 보복 예. 공격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의 약속,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란 측에서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 이렇게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진실, 선의 편에 있다는 뜻이고 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희생되었던 지휘자들, 지도자들, 이 순교자들에 대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고 3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바로 이러한 명명했던 게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명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일어서는 사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어서는 사자다 아니면 사자들의 나라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따온 말이고 네.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자와 같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자와 같이 강력한 민족, 유대 민족을 뜻하는 그런 작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피해 상황도 헤아려 봐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피해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부터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드론 한 100여 기를 이제 날려 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데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어젯밤에 사용한 것이 한 100기에서 200기 정도 이란 측에서 날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7분 내지 10분이면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드론은 이미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이 되었고 그리고 미사일도 대부분 다 요격이 되었는데 예. 그중에서 몇 발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인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건물 또는 일부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아직 사망자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란은 효율적인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뭐 9발 정도만 떨어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요격을 했고 35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이스라엘 측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상당히 민주주의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언론의 그 보도 자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번에 하마스가 공습하면서 촉발된 중동 분쟁인데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닙니다. 이번에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영토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2,000km가 떨어져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번에 폭격기가 약 200대가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상전은 개입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이란의 반격 이 규모로 볼 때 이미 전면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쪽에 다 사활을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란의 핵 개발 이걸 막아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재반격 그리고 또 반격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공습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관여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여러 레벨에서 매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작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협의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과정, 공격 과정을 미국 쪽에서는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미국 쪽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미국 정부로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공격에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란이 이번에 재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미국의 군사 기지 그리고 이미 인근 국가에 F-15 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 요격하는데 참여를 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애초에 공습이 왜 시작됐는가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핵무기화로 이제 좀 나아갈 단계가 그런 징후가 보여서 공습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또 대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핵물질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플루토늄이고 하나는 농축 우라늄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농축 우라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초지요. 올해 네. 초에 IAEA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보면은 60% 농축했는 우라늄 408kg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되는 이 보고에 의하면 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핵무기를 약 1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60%입니다. 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으로. 90%까지 예. 고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만큼 걸리느냐? 이란은 그게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얼마만큼 더 시간이 걸리느냐?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은 한 2주 정도면은 9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물질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2주 만에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핵무기로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지금 핵무기가 개발된 것이 똑같은 우라늄 탐 같은 것이 이미 80년 전입니다. 1945년에 지금 현재 첫 번째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한 6개월 정도면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급박하다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2015년에 핵 합의를 했고 뭐 트럼프가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기 때와 그리고 중간에 바이든 그리고 2기가 출범하면서 핵 합의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5차까지 진행됐고 말씀하신 대로 6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핵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걸 이스라엘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이유를 어떻게 네. 분석하세요? 핵 협상을 한 번 더 해봤자 예.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공격하는 게 취약하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작년에 2차례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방공 시스템을 거의 다 이란이 방공 시스템을 거의 다 부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란 측에서는 당연히 복구를 하겠죠. 그 복구하는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겁니다. 완성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공군기가 들어가서 공격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기 전에 이게 골든 타임이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급히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공 시스템을 완성되기 전에 공격했다라는 것은 뭐 모사드라든가 정보국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낸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번에도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단계로 가기 직전에 이미 정보를 파악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공격을 할 때 군과 정보기관 간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측에서 드론 100발을 이제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란 내에 있는 모사드가 공작을 해서 이미 이란 내에서 그 드론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란에 대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직전에 그 장소에서 열고서 이란을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드론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란의 지금 핵시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주요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핵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제 공격했던 게 나탄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면 포르도와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도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번 한 번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겠다, 2주를 하겠다, 아니면 한 달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제 1차적으로 공격을 나탄즈에 했으면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공격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산재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현재 연락을 해오고 있고 또 합의를 도출해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재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좀 하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걸쳐서는 아마 이란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국가적인 체면이 있고. 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란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매우 성숙되고 매우 정교합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 측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하나는 경제 제재인데, 이 경제 제재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거부적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이란 내에서의 정권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란 측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른 옵션이 별로 없다, 협상 테이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 측의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추구하는 이 두 가지 목표, 핵무기와 경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네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줄게. 핵무기 너네 개발하는 거 중단해. 그만둬. 아니면 우리가 시찰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주장일 것이고 이란은 경제 제재를 확실하게 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거야라는 주장으로 맞붙는 겁니까? 네, 거기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그게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는데 예. 이란에서는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 연구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을 해달라. 그게 뭐냐 하면은 저농축 우라늄은 네. 계속해서 농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농축이라도 할지라도 농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더 주어지면은 고농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척과 그 능력은 보유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이제 협상이 될 것인데 양쪽에 어느 정도의 체민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곤 하지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각 국가의 어떤 수장을 뭐 사망시키고 이런 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곤 합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안보리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거는 완강히 반대를 할 겁니다. 왜? 어떤 명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인근 국가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었지 않느냐. 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했는 것이다. 라고 미국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어떤 제재 결의안도 통과가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또 G7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물론 미리 이제 준비된 의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충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좀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변경이라기보다는 추가라고 예.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다루는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G7 회의이지만 결국은 이 경제 문제가 국제 정세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논의를 할 것이고 이번에 중동 사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당사국들이 자제를 해서 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성명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뉴욕 증시도 하락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고 우리 증시 허니물레를 이어가던 증시도 갑자기 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이 긴장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더 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을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천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 레토릭과 실제의 능력 문제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란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제 이미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피해 규모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 쪽으로서는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또 할까? 근데 별 소용이 없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공격 목표를 찾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교도 회당, 시나고고, 학교, 커뮤니티 센터, 컬처럴 센터,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과 총영사관, 이런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 이미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경고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계속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과격한 상태로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쪼록 좀 빠른 시간 내에 충돌이 매듭될 수 있을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동 정세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